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컴플렉스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오늘은 크로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강압적인 그런 부모의 양육 방식을 크로노스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화면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영화에 나오는 사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차르트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의 영조대왕이 각각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부모와 자식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또는 아버지들은 일찍이 자기 자식을 봤을 때 비범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자식의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영재 교육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전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커가면서 자식은 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흩어지기 십상이고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에게 대들게 되죠. 자, 부모에게 대들게 되는데 부모는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억누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부모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자식은 자식의 후회와 반성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에서 보는 부모와 자식 또는 아버지와 아들 전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또 부모는 포기할 거를 포기하고 자식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서 가는 모습들,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의 많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보통 이런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는 거는 필연적인 것 같고요. 그런 갈등 속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약간 다른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는데, 특별히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성장해 가는 과정을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종종 이제 부모가 자식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끝내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파국을 맞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적잖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혹시 영화 스타워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1편들은 전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시리즈로 지금 시리즈가 9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의 갈등이 나오는데,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이제 사람과 루크 스카이워커, 이름이 좀 재밌어요. 그죠? 스카이워커니까 어디를 가나요? 하늘을 막 걸어가나 봐요. 그래서 다스베이더하고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 대결 구도가 재밌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다스베이더는 뭐냐면 은하제국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은하제국 황제 밑에 최고의 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루크 스카이워커는 아주 평범한 청년인데,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그런 은하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반란군에 가입하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둘이 전혀 이제 특히 스카이워커는 다스베이더를 이제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둘이 1대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1대1 그 높은 곳에서 지금 싸움하는 장면입니다. 싸움하는 장면인데,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join me, 나에게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은하제국 편으로 넘어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 중에 그 스카이워커의 팔이
팔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팔이 잘려져 나가면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 나는 너의 아빠다. I'm your father. 충격을 받습니다. 스카이워커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설득을 하는데 너도 은하제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은하제국에 충성을 하게 되면 너도 은하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세계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일원이 될 것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타코 스콰이어코는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예. 우리가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예를 할 때 항상 이제 다스베이더하고 스카이워커를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손을 잘라내면서까지 자식을 꺾어놓고 자신의 세계 속에 자식을 편입시키고자 하고 자식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일컬어서 우리가 크로노스 컴플렉스다.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을 틀 안에 가두어 두고 또 그 틀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죠. 아무튼 이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그 다음에 단순히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너의 삶의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이익을 갖다 대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큰 갈등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다음 아버지가 레오폴드 모차르트예요.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당대에, 꽤 유명한 그런 음악가이고, 꽤나 이름난 그런 작곡가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작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전 삶을 아들에게 투자하는 아들에게 전설을 드리는데 피아노 협주곡 이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이제 C장조의 잠깐 이제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C장조의 2악장 소리가 작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아는 노래죠. 방송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인트로에도 많이 쓰였고 많이 듣는 자, 지금은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선율이 흐르죠. 근데 이제 이거는 1785년 3월 10일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의 도시죠. 그 빈에서 모차르트가 자신의 말년에 한 1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 곡은 모차르트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바치는 그런 오마주라고 그러죠. 레오폴트에게 바치는 오마주 곡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아버지랑 불화했어요. 모차르트가 굉장히 불화해가지고 이 곡을 자기 아버지에게 화해의 그런 제스처로 아버지에게 바친 오마주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전문적인 음악적인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대신 그 아버지의 악보를 일부분 여기서 이제 넣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거 넣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오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노래를 바쳐야 될 정도로 당시에 아버지 레오폴트와 모차르트는 굉장히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로 악화일로에 있었는데 7년 전에 이제 이 시간 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들이 재능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아들하고 모든 가족을 다 끌고 이제 전 유럽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유럽의 아들을 알리는 이제 이게 모차르트한테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영향도 좋은 영향도 같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여행 자체가 너무 어린 시절에 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갔어야 되니까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도 많이 갔는데 아무튼 그런 여행 와중에 이제 엄마하고 또 따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버지는 이제 짤스부르크에 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궁중음악가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고 엄마랑만 아마 파리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모차르트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엄마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모차르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앙금이 좀 쌓이게 되는데, 또 아버지는 이제 조금 아들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궁중음악가가 되어가지고, 궁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하길 바랬는데, 이제 아들은 그렇게, 어떤 제도권 내 어떤 음악가로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마 음악사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 전문적인 이제 최초의 독립된 음악가죠. 어떤 궁이나 또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속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나와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활동했던 최초의 음악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전기를 많이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도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나중에는 빈에서 1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아주 생계형 작곡을 많이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도 아마데우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출발할 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신처럼 이렇게 궁중음악가가 돼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음악을 하길 바랬는데, 이 자유분방한 모차르트는 벗어나서 빈으로 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좀 작곡 활동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빈으로 와서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체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결혼에 앞서서 이제 원래 모차르트가 콘스탄체의 그 언니하고 또 이렇게 사귀어요. 언니하고 사귀다가 나중에 여동생하고 또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상당히 완고한 분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이 결혼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거의 아버지와 남남이다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에 와가지고 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빈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이제 성공의 정점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이제 피아노 쪽 21번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초연할 때 아버지가 오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음악회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부자간에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해를 특별한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될 정도로 아버지하고 아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냐? 레오폴트는 아무래도 이제 좀 꽤나 유명한 음악가였지만 또 모범적이기를 원했고, 또 굉장히 자신에게도 엄격했고, 그 다음에 제도권 내에서 음악을 활동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자유롭고 조금 활달한 성격을 가진 모차르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한사코 거부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음악이 아닌 여자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이렇게 모차르트가 방황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주 냉정하게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모차르트가 이제 아버지하고 거의 남남이 될 정도로 갈라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 재능을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훌륭한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준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 사이에서 모차르트가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키가 150cm였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이 재능이 있는 이 아이를 발견을 하고, 자기 아들이 재능이 있음을 발견을 하고,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악보를 그려서 다
5살 때인가요? 악보를 그려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악보를 처음으로 작곡을 하는 그걸 보고 이게 번쩍 안아가지고 이제 BBC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나와요. 번쩍 안아가지고 피아노 앉혀서 그 5살 때 한 그 작곡을 이제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장면을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유럽의 이제 귀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럽에 이제 여행을, 음악 여행을 가는 거죠. 자기 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시절이 아니고 마차에서 전 가족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마차가 뭐 고장나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굶기도 하고, 뭐, 많이 굶었다고 그래요. 많이 굶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잘 먹고 잘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많이 굶었기 때문에 키가 작았다고 그러고, 또 얼굴에도 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평생 열등감 가지고 시달려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그런 모차르트에게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나가서 스타로 만들어줬죠. 당대 이제 최고의 음악가로 아주 신동이 났다. 전 유럽이 이제 들썩서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신동이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좋은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가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도 치명타를 받는. 그래서 모차르트가 35살에 죽거든요. 35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이제 영양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차르트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정말 이제 좀 극단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음악가로 만들어준 아버지의 절대적인 헌신과 또 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준 그런 수고도 모차르트가 간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가 막 강요한 그런 삶의 스타일, 또 아버지만의 엄격한 그런, 네가 위대한 미술가가 되려면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만의 생활 방식을 많이 강요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모차르트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고, 사실은 그게 아까 들었던 그 음악에 이제 그대로 녹아져서, 그 음악이 그대로 녹아져서 굉장히 삶의 고통과 고뇌와 또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갈등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뇌들이, 그러니까 그 빈에서 만들었던 피아노 협주곡에 그대로들 많이 녹아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그렇게 느낌을 받아서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을,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많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양가 감정, 비슷한 감정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가 오페라 이제 돈 지오반니라는 오페라에서 아버지 닮은 캐릭터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의 감정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또 아버지를 이제 오페라에서 죽이는 그런, 아버지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아버지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게 크로노스적인 성향, 자기 아들을 자기의 틀에 가두고 자신의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크로노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차르트도 많이 거기서 시달린, 그리고 모차르트 아버지도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속으로 들어가서 신화의 크로노스 이야기,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번 해봅시다. 이 크로노스가 지금 여기 보면 자식을 잡아먹거든요. 크로노스가 자식을 잡아먹는데, 왜 자식을 잡아먹었을까? 이제 우리 신화에, 이제 오래간만에 신화의 맨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신화는 이제 신들의 이야기는 가이아에게 시작되죠. 가이아 대지의 신에 시작이 돼요. 지금 이 가이아의 모습입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이고, 모신, 또 지신, 가이아죠. 근데 이제 가이아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우라노스를 일단 낳아요.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아서 그 우라노스와 사이에서 이제 누구누구를 낳냐면 티탄 12신을 낳죠. 그 다음에 키콜로페스 삼형제, 그 다음에 헤카토케이로스 삼형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가이아하고 우라노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티탄 12신을 낳고, 키클로페스 삼형제하고 헤카톤케이로스 삼형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뭐가 돼요?
제왕이 되죠. 이제 킹 오브 킹이 되는 거죠. 제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신이 일단 됐기 때문에 가야도 자기 아들이자 남편이지만, 자기 자식이자 남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우라노스의 힘을 가야가 이제 제어하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이 두 아들이죠. 키클로페스, 외눈박이 캐릭터. 이제 키클로페스 삼형제하고 이 헤카톤 케이르스 삼형제. 헤카톤 케이르스는 머리가 50개에다가 이제 팔이 2개씩이니까 100개가 있는 이 괴물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라노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늘의 그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제 가야의 가장 깊은 뱃속인 타르타노스 거기에 이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가야 입장에서는 또 자기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니까 모성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아이를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데 남편이 내놓지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가야가 이제 자기 아들들인 티탄 신들을 찾아갑니다. 티탄 신들에게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형제들을 꺼내주고 싶은데 지금 우라노스는 한사코 그거를 반대하니까 자 너희 아버지를 제거하고 최고의 자리를 그 대신 제거하는 신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이제 제왕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누가 너희 아버지를 제거할 거냐라고 요청을 물어봐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티탄 신들이 다 주저주저 할 때 누가 나서냐면 막내 티탄 신인 크로노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낯을 들고 있는데 저녁 어두워해질 때가 되니까 우라노스가 이제 가이아를 덮치려고 밤에 내려오죠. 내려오는 그 순간에 크로노스가 낯을 들고 아버지의 성기를 자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그래서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잘못 그린 유명한 얘기가 우라노스가 이렇게 우라노스가 밑에 있을 수는 없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성기를 그냥 자르는 장면이에요. 거세를 시켜버리는 장면이고, 여기 보면 이 신들은 누굴까요? 이 신들은, 여기 옆에 있는 신들은, 방관자적으로 옆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신들은 제 티탄 신들이죠. 티탄 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좀 잘못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천공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하늘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크로노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라노스의 이제 성기를 거세시키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자기가 이제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런데 가이아와 약속은 또 지키지 않죠. 여전히 키클로페스 삼형제하고 헤카톤 케이르스 삼형제를 타르타노스에서 꺼집어내주지 않고, 아마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여튼 크로노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크로노스가 이제 최고의 신에 등극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라노스는 제거되고 신이니까 죽지는 않지만 이제 힘이 약해져서 이제 거세가 됐다는 건 이제 그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유폐되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최고의 신에 등극합니다. 그때 가이아가 이제 예언을 하죠.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 자식에게 너도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크로노스가 태어나는 자식들마다 다 잡아먹죠. 여기서 이제 크로노스 컴플렉스니까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서 크로노스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로노스는 왜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왜 자식을 잡아먹은 거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위치가 제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아버지를 제거했는데 내 아버지를 제거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식에게 의해서 제거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기 얼마나 이제 끔찍해요. 이거는 아마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는 루벤스의 그림인데, 루벤스의 장면을 보면 루벤스는 아주 굉장히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까지 이제 아주
잔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서 뜯어먹는 장면인데, 원래 신화에서는 이제 삼키죠. 원래 신화에 삼키는데, 좀 크로노스의 그 잔인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끔찍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는 굉장한 두려움이죠.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이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크로노스 컴플렉스, 신화상의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그 원인이 뭐냐면, 나도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이제 제거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이게 모든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신화에서 이게 나왔지만, 모든 아버지들이 왜 자식에게 그렇게 잔인해질까? 왜 자식에게 그렇게 강요할까? 왜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까지 서서 자식의 삶에서 자식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주체적인 삶을 꺾어버리려고 할까라고 할 때, 바탕에 깔려있는 이 심리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죠. 바탕에 깔려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만 죽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에서 자기 자식 죽였죠. 역사에서 영조가 이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도 역시 우리가 신화 속의 크로노스 컴플렉스랑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왜 죽였을까? 참 영조라는 인물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져주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도자가 우리가 애도한다 할 때 도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니까 슬픔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자기가 이름을 져요. 자, 근데 하여튼 영조는 크로노스처럼 자기 자식을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영조가 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바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영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아버지가 숙종이죠. 아버지가 숙종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제 3명의 이제 정실 부인들이 있었죠. 인경, 인현, 인원왕후가 있었는데 3명 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현왕후전이 나오잖아요. 인현왕후전이. 근데 인현왕후가 나오니까 이제 인현왕후하고 라이벌이 장희빈이잖아요. 희빈장씨가 등장하고 또 숙빈 최씨가 등장하는데, 희빈장씨는 궁녀였어요. 궁녀의 신분으로 이제 희빈까지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숙빈 최씨가 있어요. 숙빈 최씨는 무술이에요. 무술이. 저희가 예전에 서울에 살던 수의동 그쪽에 가면 무술이들이 궁궐 바깥에 나와서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어요. 무술이들이 나와서 하는 빨래터. 그게 이제 그 우이동 골짜기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숙빈 최씨는 무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제 희빈장씨, 그러니까 장희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경종이거든요. 왕이 돼요. 근데 시달려가지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시달려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보세요. 정실부인에게서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숙종이 장희빈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근데 장희빈에게서 낳은 아들은 경종인데 4년 만에 왕이 오른 4년 만에 죽고,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가 이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영조는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에요. 평생 시달립니다, 영조가. 평생 이 자기의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출신이라는 거를 영조는 지긋지긋하게 이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요.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영조를 조롱하는 벽보가 붙어가지고 무술이 출시에 왕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가 받고, 영조에게 있으면 일종의 컴플렉스죠. 영적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로노스하고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가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는 자기의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여기 그 영조도
평생 굉장히 장수했어요. 8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50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 긴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 출신 때문에 시달려요. 역시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고 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늘 의문을 당하고 그것을 항상 질문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 자기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어떤 상황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지혜로운 왕이고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몇 명 안 되는 그런 조선의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만드는 13일 동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사도세자의 묘지문이 발굴이 돼요. 발굴이 돼가지고 이 묘지의 그 문을 누가 쓰냐면 영조가 직접 씁니다. 영조가 직접 써서 이제 그 과정을 밝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영조가 그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묘지문을 쓴 그 영조의 절절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조의 절절한 마음 가운데서 전형적인 크로노스 컴플렉스적인 그런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거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총명했다. 자라면서 그로에도 통달하며 조선의 성군으로 기대됐다. 이게 아주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그 자질이 발견돼가지고 모차르트 아버지가 이제 모차르트를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내 삶은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살아도 좋다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다 이제 쏟아부었거든요. 비슷합니다, 영조도. 처음에 이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에 너무 영특한 거예요. 너무 영특해가지고 너무나 큰 기대를 했다는 거죠. 요 묘지문을 누가 쓴 거냐면 영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의 마음이 그대로 보라. 그러더니 성인을 배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태갑에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다. 이게 태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고대에 이제 아주 방종을 하다가 왕인데 쫓겨난 왕이에요. 쫓겨났다가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끝내 이제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도세자가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더라. 오호라 자성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것을 훈유했다는 것은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훈유했으나 제멋대로 언교를 지어내고 그 다음에 군소배들과 어울리니 장차 나라가 망할 지경이 이르렀노라. 자, 여기서 팩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했다는 거죠. 아버지에서 굉장히 반항했는데, 근데 영조는 자기의 크로노스 컴플렉스가 성향이 내재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영조는 반성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식을 13일 동안 뒤지에 갇혀놓고 이렇게 죽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들이 상당히 반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반항을 했음을 아버지에게 반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도 영화에 보면 사도 영화에서 유아인이가 사도세자로 나올 거예요. 유아인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반항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반항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칭찬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 현실하고도 너무 이게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아들이 좀 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아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한 책망이 가기도 하고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려고 아들이 노력을 해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칭찬할 줄도 모르고 아들에 대해서 늘 굳어있는 표정을 갖고 냉정한 그런 모습. 전형적인 크로노스 컴플렉스죠. 자기 자식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두고 이제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있을 건데 아까 처음에 소개시킨 예 중에서 이 예를 한번 보세요. 다스베이더가 이제 자식이 팔을 자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시리즈에 이렇게 보면 이 스카이워커가 그 황제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와요.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오는데 그 황제를 다스베이더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다스베이더도. 그러니까 크로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영조도 여기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자기 아들에 대한 통제라 네가 그러면서 영조는 끝내 자신의 크로노스적인 컴플렉스를 반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식을 향해서도 이 묘지문에도 자식을 원망해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내 자식을 죽이는 아비로 만들었느냐. 죽이는 아비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제 자식을 죽은 자식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망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영화에서도 보면 유아인이가 아주 연기를 아주 절절하게 잘하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조금만 칭찬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엄격하고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무수리 출신의 무수리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게 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만큼은 아마 이 영조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이렇게 손색 없이 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이 사도세자가 막 반항을 하고 엇나가니까 나도 무수리 출신인데 제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영조의 심리를 조금 변호해보자 그러면 나도 무수리 출신인데 역시 무수리 출신의 자식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또 받는 것을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두려움은 뭐예요? 그 두려움은 자신 안에 감춰진 두려움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뒤주 속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죽은 아들의 모습. 이거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셨던데 일러스트를 이렇게 해봤어요. 참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죽은 자식을 놓고 슬픔을 생각한다. 참 영조가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면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아마 이 크로노스 컴플렉스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죽이고 마는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 위험을 지키되 군림하지 않는, 그죠?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또 아들에 대해서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랑은 하지만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베풀어 주는 대신에 복종을 강요하잖아요.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또 자기 틀에 맞추지 않고 자기 욕망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이제 크로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죠. 만약에 영조가 내가 무수리 출신인 것이 자유로웠다면, 무수리 출신이 자유로웠다면 그는 이제 자기 자식을, 내가 무수리 출신이고 그거는 내 문제지, 그런 내 문제가 자기 자식에게 투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크로노스 컴플렉스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크로노스 또한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불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한국적인 권위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상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이 크로노스 컴플렉스가 한 번쯤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실화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크로노스 컴플렉스의 전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